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뇌물 혐의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 소환도 임박했는데요. 수사 전망 손정혜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핵심은 화천대유 측이 거둔 막대한 개발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고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 어떤 포인트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화천대유 쪽의 개발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 부분은 이제 이 개발을 둘러싼 어떤 관계를 얘기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혹시 그것이 이제 뇌물이라든지 이쪽으로 쓰였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수사를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뇌물 혐의하고 배임 두 갈래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뇌물 말고 이제 배임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개발에서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쪽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 이익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든지 기회, 계기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혐의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유동규 씨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동규 씨의 그 행위에 대해서 고의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남시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유 전 본부장 둘러싸고 5억 원, 8억 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뇌물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 파일에 추가적인 단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로 알려지고 있고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제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구체적인 진술서를 만들어서 진술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완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정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녹취록에는 700억 원을 뇌물로 주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특가법상 1억 원 이상만 내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정형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뇌물 액수의 범위도 굉장히 지금 높은 편에 속해서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이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뇌물과 관련해서 700억 원은 농담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정황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이 뇌물을 어떻게 지급하려고 했었는지 여기에 가담한 사람은 어디까지 누구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비 의혹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김만배 씨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만큼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소환 조사보다 시급한 것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찾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뇌물로 주기로 약속을 했거나 일부 뇌물이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주로서 실제 소유자인데 그것을 몰랐을 개연성은 굉장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핵심 관계자 8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처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네, 유동규, 김만배 핵심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검찰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기 시작하면서 화천대유 내부에선 위험한 거래가 있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 사용차를 소명하기 힘든 회사 돈 83억 원 과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열렸다라는 것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라진 83억 원을 당신이 횡령한 것으로 하면 끝까지 가족들을 보살펴 주겠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화천대유 측은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나 해당 관계자 모두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이거 영화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나온 사실이 83억 원에 대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미 파악을 해서 경찰 쪽에다가 전달을 지난 4월에 해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3억 원 자체 행방이 수상하다. 이것은 일단 굳어져 있는 팩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천대유에서는 이제 이 83억 원을 그냥 누군가가 횡령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보도 내용에 보면은 83억 원을 횡령한 대가로 20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핵심 관계자가 제안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200억 원은 어디서 난 돈이냐? 그리고 그 200억 원을 갖고 있거나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것을 좀 밝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관계자와 B 관계자가 83억 원에 대해서 한쪽에다가 횡령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그것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화천대유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도 이 의혹을 들여다보겠죠? 지금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잔혹하고 더 부정부패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말은 즉슨 83억 원을 횡령은 했는데 이 자금이 예를 들면 그냥 횡령했다라는 그치는 게 아니라 횡령해서 간 자금의 출처라든가 지출처가 발견이 되거나 발각이 되는 순간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니까 우리가 200억 원을 쓰면서까지 이것을 은폐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거인멸하고 범인 도피하려는 시도인데 그럼 이 83억은 누구에게 종착역으로 갔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이지 않고서야 공직자의 뇌물을 주지 않고서야 이렇게 큰 돈으로 이것을 너가 다 뒤집어 씌우면 우리가 다 뒤를 보살펴 줄 것이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좀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서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진실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투명하지 않았다. 뭔가 숨길 것이 많고 이토록 지독하게 은폐할 무엇인가가 있나 보다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에 집중을 해볼 텐데요. 판교에 있는 국내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보유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무려 60억 원대에 달한다고 해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가 지금 이런 의문들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타운하우스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김수민 평론가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이 타운하우스는 그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에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은 한 62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일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아파트를 누가 이용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이고 좀 평이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자산을 사두었다가 나중에 뭐 재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데 썼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주택의 특징이 굉장히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약이 많은 네. 그렇다면은 좀 비밀리에 어떤 공간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또 같이 세워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럼 여기에 출입했던 사람들이 누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고 이 공간에서 무엇이 저장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여기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실소유주였다라는 설이 또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좀 종합해서 수사의 혐의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 뭐 앞서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만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의 하나인 또 정관계 로비 의혹을 풀어낼 인물로도 지목이 되고 있는데 검찰은 특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문화재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곽상도 의원이 적시가 되어 있고 제명은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업무상 대가관계에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곽상도 의원이 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가 규명이 돼야 됩니다.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사업권과 관련해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검찰이 주목해야 될 점은 2017년경에 곽상도 의원이 교문
교문위에 이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문위가 왜 중요하냐면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을 했을 때인데 내가 굉장히 정당하게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내가 이 회사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공사 지원하는 것을 제대로 일을 처리해서 내가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재 발굴은 사실 이런 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하는 겁니다. 문화재가 나오면 상당 부분 공사가 지연돼서 손해가 굉장히 불가피한 측면인데 예. 이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이 교문위에서 실제 문화재청의 교문위 이 소관이 담당인데 이것을 관련한 업무로서 이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을 했거나 외압을 해줬거나 실질적으로 공사 지연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에 협력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되고 예. 그럼 50억 원이 뇌물죄의 액수로서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대가성 입증을 주력해낸다는 게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럼 검찰은 어떤 포인트들을 좀 집중해서 조사하거나 수사를 해봐야 될까요?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제 곽상도 의원이 2017년경에 교문위에서 이 문화재 관련한 자료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었다. 이런 주장이나 정황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어떤 자료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사실 공직자에게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무가 특정되지 않아도 업무상 대가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곽상도 의원이 이 당시에 이 화천대유와 관련한 대정도 토지 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이걸 또 곽상도 의원에게 누군가 업무 요청을 했었는지 아들에게 업무 요청을 했었는가 관련된 어떤 업무 메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통신 내역들도 모두 조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원형 보전 녹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조사 범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작게 인정이 되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누가 누설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주거나 이거를 했는데 공직자가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처음에 이 화천대유권과 관련해서 금액적으로는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들어갔던 50억 원에 대한 사실관계가 이제 첫 번째인 것이고 새로운 사실관계는 이제 100억 원의 용처인 것인데요.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부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전달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박영수 전 특검을 둘러싼 의혹도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양상이라서 아무튼 조사나 및 수사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회계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실사를 하지 못해서 의견 거절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회사의 회사 관련한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거나 불투명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치고는 사실은 이 사업의 분양대 행사를 하면 굉장한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구조죠. 그게 하필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이 회사 관련한 업체에 박영수 전 특검의 아들도 또 일을 했었고 박영수 특검도 사회이사로 있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뭐 촌수가 멀어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런 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회사 자금 473억 원 정도를 김만배 씨가 인출을 해서 이 중에 100억 원을 이 분양대행사 이모 씨 대표 회사로 이제 전해줬고 그 100억 원 또 모 건설업체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차용금 관계인지 사실 회사가 회사에게 1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줄 때는 상당한 담보를 요구한다거나 상당한 이자를 주지 않고서는 이런 막대한 자금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모종의 모의가 있었는지 자금의 어떤 실제 지출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뇌물 의혹과는 또 별개로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넘어서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가 이제 그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유 씨가 구속되고 나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책임론도 나와서 이재명 지사의 입장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제 검찰은 주로 사업자 선정 과정과 수익 배당 구조 설계 과정을 또 들여다볼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김수임 평론가님? 사업자 선정 과정은 크게 두 가지의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과정이 너무 빨랐던 것이 아니냐, 혹시 거기서 답이 좀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다른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그런 조건들도 보면은 뭐 터널을 개설한다거나 공원화를 한다거나
공단 공원화를 한다거나 뭐 임대주택 부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왜 성남의 뜰 이쪽으로 선정이 되었느냐 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구조에서는 아무래도 이 보통주 7%밖에 없었고 그 7%를 쥐고 있는 게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이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의 수익은 이제 우선주를 갖고 있는 성남개발도시공사라든지 이쪽을 먼저 가게 한 다음에 그 이상의 부분들은 이제 흘러 넘치는 부분들은 천화동인 화천대유 쪽으로 쏠리게 되는 이 구조는 어떻게 해서 설계된 것이고 누가 설계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하게 될 텐데 특히 이제 위례 신도시라든지 하남에서 있었던 신도시 개발에서의 초과 이익 한수 이런 거하고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내부 관계자들도 이거는 초과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라는 예. 주장들을 했었고 심지어 그 조항이 들어갈 뻔하다가 빠졌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배임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예. 이걸 또 살펴보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한편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배당 구조를 가능케 했던 의사 결정 구조는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보면은 이 성남의 뜰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주주총회보다는 이사회 쪽으로 많이 힘이 쏠려 있는 그런 구조였고 또 이사회는 그런데 이사 3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화천대유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고 대표이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천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화천대유가 결국에는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또 있는 거거든요. 이 구조 속에서 주주 협약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되면서도 이 이익 구조 수익 재배분 구조는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의사 결정 구조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렇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책임은 어디까지고 그리고 이 사업을 더 넓은 범위에서 관장할 수도 있는 성남시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 배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설에서는 이제 이 공소를 하게 될 때 공소장의 배임 혐의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남아 있는 큰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첫 번째 큐 부속 사건으로 함께해봤습니다.